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한창 재판관과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는 원흉으로 지목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한창 재판관이죠.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로 억지를 쓰는 사람이 조한창이고, 뭐 억지를 쓰는지 하여튼 간에 좀 나름 논리를 듣는 사람이 조한창이고, 김복형은 논리 없이 그냥 배째라 라는 그런 스타일이고, 정영식은 이 두 사람이 저렇게 좀 버티고 있으니 이들을 좀 설득해보자,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하면서 시간을 끈답니다. 3인 3색이죠. 3인 3색이나 결국 이들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는 거죠. 4월 18일을 넘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뭘 하자는 겁니까? 4월 18일이 넘어가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들 수가 6명으로 줄어요.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안 돼 있고 헌법재판관 수는 6명으로 줄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 헌법재판소는 무기한 휴면 상태, 기능 정지된 상태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탄핵 당연히 더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권한대행으로 한덕수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마 한덕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라고 설칠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해 줄 테니까 이 두 사람도 임명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강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을 되살려내겠다는 그런 의도이죠. 즉 내란을 성공시키겠다는 겁니다. 내란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내란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 거죠. 바로 그 핵심에 있는 사람이 조한창입니다. 근데 이 조한창을 두고 김건희와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라는 의구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탄핵 직후에 조한창과 김건희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전해주셨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조한창이 김건희를 만났다면 이미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본인은 재판관 임명이 되기 전이라 상관없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의심받을 짓을 한 거죠. 사실상 윤석열과 뒤에서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같이 깠다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한창과 김건희의 관계를 찬찬히 뒤지다 보니까 자승 스님, 작년에 돌아가신 자승 스님까지 등장을 합니다. 아이고, 그 양반의 그림자가 여기까지 미쳤나? 하참네.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참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영 씁쓸하네요. 자, 이 장면 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아마 역사 강의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현 헌법재판관 XXX, 이 사람이 12.12 쿠데타 주범 정동호의 사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동호 전 육군 참모 차장입니다. 별 3개. 하나회였어요. 전두환이가 사실상 자기 뒤를 이을 사람, 내 후계자는
정동호야! 라고 찍어줬던 사람입니다. 육사 한 기수인가 두 기수 후배니까 보통 이 하나회가 자기들끼리 선후배들끼리 또는 자기 동기들끼리 주요 보직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두환이가 자기 자리를 물려줄 사람으로 정동호를 꼽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두환이가 갔던 보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전두환이가 별 하나 달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청와대 경호실 상황실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별 하나 달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이어왔다? 바로 정동호가 있습니다. 하나회의자 12.12 쿠데타의 핵심적인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경남 의령 출신입니다. 지금 경남 의령이고요. 마산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12.6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 상황실장이었습니다. 당시 경호실장 직무대리였대. 원래대로 하자면은 경호실장이 있고 경호실장 밑에 경호실 차장이 있고 그 밑에 별 3개짜리 경호처장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경호실장, 그러니까 상황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넘버 4예요. 그런데 넘버 1, 2, 3를 제끼고 지가 경호실 직대를 한 겁니다. 넘버 1 차지철이지. 차지철 어떻게 됐습니까? 12.6 이후에 총 맞아 죽었잖아. 그래서 넘버 2 경호실 차장. 경호실 차장은 경호실 차장대로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너 똑바로 한 거 맞아? 라고 불려가가지고 보안사에 잡혀 들어갔다가 강제 전역당합니다. 넘버 3 당시 경호실 넘버 3가 김복동이었는데 김복동이도 야 대통령이 죽었어. 네가 경호하던 경호 대상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너 책임지고 저기 지방 가 있어. 라고 해서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누가 이 정동호라는 사람이 경호실장 직무대리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12.12 사태 때 전두환이가 총을 들고 들어가죠. 그래서 최규하를 협박하지 않습니까? 쿠데타 동의하라고. 계엄령 선포 동의하라고. 그때 최규하를 위협한 사람이 누구다? 정동호입니다. 경호실 차장인데 경호실장 직무대행인데 지금 같으면 뭐예요? 지금 김성호 같은 사람 있죠? 지금 저기 경호실 차장, 그 사람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거꾸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너 빨리 출석해 하고 협박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정동호입니다. 최규하로서는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의 미운 놈이죠. 12.12 쿠데타 세력으로 보자면 전두환 입장에서는 정동호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는 거야.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줬으면 전두환 못 들어갔어요. 너를 문 열어준 거 아니야. 이후에 이 사람은 당시 별 하나였는데 별 둘, 별 셋까지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국회 국방위 난투극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국회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 자,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정동호를 비롯한 군의 주요 장성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장성들이 좀 늦게 왔나 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이 씨발 그 똥별들이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똥별들이 해도 너무하네. 똥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욱한 대령 하나가 국회의원한테 주먹을 휘둘러요. 이 새끼가 어디서 똥별이라 그래? 이렇게. 자, 국회의원 거기서 맡고 있으면 되겠어? 같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물론 그래봤자 되겠어. 상대방이 군인인데. 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폭행을 당해요. 나중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누가 책임진다? 정동호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전역해요. 전역한다고 끝났느냐? 아니요. 곧바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을 해먹어요. 경북
경남 의령에서. 잘 나갈 사람이었어. 그런데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93년쯤 될 겁니다. 그때쯤에 재산 공개, 공직자 재산 공개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 무렵에 이 정동호 씨가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일단 정계에서는 은퇴하죠. 조한창 그 헌법재판관이 이 정동호 씨의 사위가 된 거는 그 무렵이에요. 이 양반이 국회의원 할 그 무렵. 그러니까 결혼해 보니까 결혼을 해 보니까 장인이 12.12 쿠데타의 주역이더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애시당초에 이 사람이 12.12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걸 알고 결혼한 거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다니까.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죽 재산이 많았으면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쫓겨났어.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한창이라는 사람이 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법관이라는 사람이 쿠데타 세력의 차위가 된다? 정말 그 집 딸을 사랑했나? 이게 참네.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이 할머니가 누구냐고요? 바로 정동호 씨의 부인입니다. 구형선 씨. 정동호 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재산을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직을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의 90%는 바로 이 구형선 씨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중에 일부를 처분해서 불교방송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당시에. 90년대 초죠. 그래서 불교방송의 이사가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불교방송 이사였어요. 지금 이 사람 자리를 누가 승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이 사람이 불교방송 이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자기 남편 정동호 씨를 불교방송 사장에 선임을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동호 씨가 불교방송 사장 선임이 됐다라는 기사까지 납니다. 근데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쿠데타 주역이 불교방송 사장이 될 수 있냐? 결국 사장 취임은 중단됩니다. 아무튼 재밌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구형선 이사가 이순자와 매우 각별한 관계였다고요. 였다고 해요가 아니라 이순자와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내가 이 양반한테 직접 들었어요. 구형선 이사한테. 내가 직접 들은 거니까 100% 정확하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이 양반이 나를 되게 잘 봤나 봐. 그래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나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꼭 내한테 자기 살아온 얘기를 구구절절히 어찌나 한번 시작하면은 서너 시간은 좋아.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 양반한테서.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순자하고 매우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각별한 관계였냐고요? 이순자가 그 무슨 압구정동 빨간 바지? 무슨 말죽거리 빨간 바지? 그래 하여튼 무슨 빨간 바지였다며. 별명이. 그 빨간 바지 할 때 이분이 같이 다녔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도 같이 이제 그 부동산 투기하러 다닌 거지. 나한테도 이 양반이잖아. 이순자랑 그 부동산 투기하던 얘기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기재부나 이런 데서 개발 정보 같은 거 그냥 알려준대.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과정은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간에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거기에 땅을 샀대. 많이 했대. 그러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았겠죠. 참. 저도 가까웠느냐고요? 저는 딱히 가깝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이 양반이 저를 툭하면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불려다녔어요. 하여튼 뭐 제가 이 양반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뭐 이건 100% 정확한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무슨 탄원서를 쓰게 돼 있었는데 탄원서를 쓸 사람으로 저를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방송 사장, 불교방송 보도국장을 통해서 저한테 이 양반 찾아가 보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자기 탄원서를 써야 되니까 탄원서 받아 쓰라고 불러주더라니까. 열심히 받아 썼어.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 와중에 이 양반 얘기를 다 들은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이 조한창 재판관이 사위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사람의 역할도 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중매를 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찍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위를 찍은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사위를 찍었대. 그래서 뭐 사돈집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뭐 어떤 관계인지까지도 알고 찍었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12.12 쿠데타 주역이었어? 가 아니라 12.12 쿠데타 주역이면서 부자라는 걸 알고 결혼한 약간 정략결혼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뭐 중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이 양반한테 직접 들었어. 소송 걸라면 걸든가. 그러니까 이순자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예, 이순자와 김건희가 나란히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는 2022년 6월인가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순자와 김건희는 그 이후에도 자기들끼리 교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와 김건희 둘이 나란히 놓고 보면 꽤 많은 것이 닮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누구 말로는 그래요. 야, 이순자는 김건희에 비하면 이 잽도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튼 이 두 사람은 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 만남 이후에 그 뒤로도 자주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순자가 그렇게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건희와 자주 만나지는 못했대요. 근데 만약에 이순자가 건강이 좀 좋은 상태였다면 야, 이거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재밌는 연결고리가 나오네요. 조한창과 정동호 그리고 구형선, 이순자 이렇게 연결고리가 하나 나오네. 전두환, 이순자, 그 다음에 정동호, 구형선 그리고 조한창으로 이어지는 한마디로 조한창이 전두환과 이어지는 고리가 나왔네. 그런데 보니까 뭐 김건희와 이어지는 고리도 또 나왔네. 야, 이거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고리를 하나 더 제가 갖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순자와 김건희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 불교계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승이 다리를 놨다고. 얼마 전까지도요, 이 자승, 이순자, 김건희 요 관계가 상당히 불교계 내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루머였어요. 좋습니다. 그냥 루머라고 칩시다. 저는 루머가 아니라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루머라고 하니까 루머라고 보지. 어쨌거나 자승이 이 둘 사이에서 다리를 놓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자가 백담사가 있었잖아. 그 과정에서 불교계 인사들하고 꽤 친해졌다고 하죠. 이순자도요, 사실 종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자였는데, 원래는 가톨릭 신자였다 그러더라고.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가톨릭에서 당시 전두환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도저히 성당을 못 다니고 교회로 옮겨갔답니다. 그 과정에서 순복음교회를 갔다고 하죠. 순복음교회가 갑자기 5공화국 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 이순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중에 도망갈 때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 백담사로 가죠. 종교를 이것저것 섭렵하기로 보자면 김건희도 뭐 장난 아닌데 그 점에서 보면 김건희와 이순자가 참 닮았네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자승을 비롯한 불교계 적폐들이 꽤 다리를 많이 놓았다고 합니다. 와, 자. 이거 또 연결고리가 나오네. 그러면 조한창은 또 무슨 관계지? 네. 조한창도 불교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아니 조한창이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불교 신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조한창이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 신자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조한창이 저 자리에까지 가는 데는 불교계 커넥션이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사람 장모가 누구? 그래서 불교방송 이사. 불교방송이 생길 때부터 계속 이사였고 얼마 전까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 양반이 계속 불교방송 이사였어요. 지분도 갖고 있고 그 지분을 아마 친인척한테 넘겼을 겁니다. 아무튼 불교방송하고 관련이 있어. 조한창은 불교계와 커넥션이 있는 거지. 장모가 불교방송 이사였다니까? 자, 불교방송 하니까 아까 또 무슨 얘기 나오네? 아까 제가 첫 번째 주제하면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예, 진각종 종정 아들이라는 S씨. 그 S씨가 불교방송 사장도 하고 언론재단 이사도 하고 막 그랬다 그랬죠. 지금 아시아투데이 부회장하고 있고, 예. 그 사람 원래 MB 계열이고, MB 쪽 밑에서 여러 가지 일 많이 했고, 지금은 윤석열 쪽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고, 지금 아시아투데이가 윤석열 쉴드 대놓고 치고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중 아닙니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 예, 연결됩니다. 그 사람이 불교방송 사장을 했었다고. 그때 그 사람이 사장 될 때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느냐? 아까 이 조한창의 장모 구영선 씨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봤다. 그건 내가 봤다. 와, 이거 뭐지, 이거? 와, 이거 뭐 자꾸 나오네. 네, 그래서 이 조한창과 불교계에는 커넥션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커넥션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뭔 또 상관이 있는데, 예,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얘기 잘 들으세요. 윤석열 정권에서는 주로 기독교 쪽 사람, 특히 극우 보수 기독교 쪽 사람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전부 다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보면 다 뭐 기독교 쪽,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불교계 쪽에서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불교계도 윤석열 당선된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 왜 우리 쪽에는 장관 하나 안 주노? 라고 삐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자승이 직접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땡기는, 그래서 윤석열 향해서 뭐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거, 그걸 누가? 자승이 하죠. 죽기 한 달 전에. 그래서 뭐 이상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승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좀 다시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불교계 쪽 인사들이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히 소외받은 건 사실이지. 그럼 어떻게? 그러다가 거론된 사람이 조한창이었던 겁니다. 조만간 헌법재판관이 공석이 되는데 그 자리 조한창을 줄게.
그 불교계 인사를 분류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 정각회 쪽에서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조한창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안 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이 조한창이라는 사람 반대 안 해고도 되겠어? 반대 안 하면 될 사람이야? 아니잖아요. 응? 아니, 장인이 12.12 쿠데타에 대빵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판을 해야 돼. 내란 수계의 사위가 내란 사건을 심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뭘로 무마를 시켰다? 불교계 인사다 라고 해가지고 무마시킨 거야. 이거 웃지 않느냐고요? 내가 봤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SC,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그 MB계 쪽. 사실 언론계는 지금 윤석열 쪽 사람들, 언론계 인사들은 전부 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계 인사들은 대부분 MB 쪽 사람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연결이 또 그렇게 돼버리네. 좀 얽히고 설킵니다만, 일단 12.12 내란 세력하고 조한창과는 친인척 관계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순자, 김건희 이렇게도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불교계를 통해 가서 또 김건희랑 연결이 되네요. 윤석열 정권이랑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날의 조한창이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쿠데타 주범의 사위가 쿠데타 사건을 재판한다.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러니 지금 조한창이 졌다구로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거예요, 이거. 아니, 이미 죽은 장인 가지고 시비 걸면은 그거 이거 연좌제 아니야? 라고 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장인 문제 때문에 그 빨치산했다는 장인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경우와 이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양숙 여사와 결혼할 때 그 장인은 이미 돌아갔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 이미. 하지만 조한창은 결혼할 때 장인이 멀쩡히 살아 있었고 그 장인은 뭐 하던 사람이다? 그렇다 국회의원이었어 그때. 돈 많은 국회의원이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쿠데타 주범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쿠데타 주범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사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적어도 쿠데타 사건을 재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이 조한창이라는 사람은 그 인물의 과거 살아온 경과를 보더라도 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조한창은 뭐 하는 사람이다?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조한창이 헌법재판관 후보가 되었을 때 법원 노조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조한창은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한다? 말이 안 된다. 절대 이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었어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나이브했던 거지. 이런 자는 반드시 걸러냈었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임명해야 했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최상목이가 임명 안 했을 때 우리는 멱살을 잡고라도 최상목을 바닥에 패대기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 1월, 2월 그 무렵이었어요. 그때 했었어야 됐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쯤이었으면 그때는 해도 되는 거였어. 그때 안 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안 받았을 겁니다. 이미 조한창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 있는 상태였어요.
왜 안 했는지 저는 지금도 자꾸 묻고 싶습니다. 아, 정말. 자, 조한창이 그러면 사법농단에 어떻게 연루가 됐느냐? 두 가지로 연루가 됐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직위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서기호 판사,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이 두 사건에서 조한창이가 이 재판장이었어요. 부장판사였다고. 이 두 사건을 처리하는 와중에 양승태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오더를 내려요. 오더를 내리면 담당 재판관이 야이씨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소 하고 걷어차야 되는데 그럴게요 라고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승태의 지시대로 판결이 내려온 걸로 돼 있어요. 사법농단이죠. 이런 놈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상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었다. 예,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시 조한창을 비토 놓았을 경우 자칫 잘못했다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그랬다면 반드시 마은혁을 임명시켰어야 했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좀 되게 느슨하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욕꼬라지가 난 겁니다. 조한창은 이러고 남을 놈이었다는 게 지금처럼 이상한 짓거리 하고도 남을 놈이라는 게 이미 충분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왜 이렇게 철저하지 못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조한창 이 사람은 이래저래 적폐 세력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진짜 김건희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거 빼더라도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